다음 세션은 전쟁과 위기 속 공공 외교 세션입니다. 가치대의 규범을 주제로 하고 현대 국제 관계에서 외교가 가치 갈등, 권력 변화, 인도적 문제를 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도구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관련된 논의를 이끌어 주실 좌장님은 연세대학교 EU 장모내 센터 에서 주최를 하고 또 좌장님도 역시 이 기관에서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진행하면서 위기 속 공공 외교의 역할을 분석할 것입니다. 좌장님은 이연호 연세대학교 이유장 모내센터 장님이십니다. 패널 분들은 좌장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보안, 안보 등에 있어서 위기 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점차 각 정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민간 부문의 목소리는 더 작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계 그리고 또 비즈니스 또 국제 NGO의 목소리는 더 작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다자주의가 더 이상 원활하게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글로벌 외교권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이 더 이상 가치 또는 규범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위기 또 갈등 속에서 다자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중견국가, 한국도 포함한 것이겠죠. 중견국가 입장에서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때에 공공 외교의 역할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두 분의 중요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러한 위기와 또 갈등, 분쟁의 시기에서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도 중요하지만 또한 민주주의의 가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가치는 바로 평등 그리고 또 취약한 계층들의 포지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민주주의의 이러한 회복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공외교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앞서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은 전략적으로 국가 간의 소통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러한 갈등의 원인들을 이 논의를 하고 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공공 외교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이 중요한 세션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을 위해서 몇몇 중요한 분들을 제가 모셨습니다. 해외와 그리고 또 국내에서 세 분의 중요한 저명한 연사분들을 모셨습니다. 학계 그리고 또 외교 분야에서 모셔왔습니다. 첫 번째 이만츠 리에지스 전 라트비아 국방부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아마 온라인으로 접속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라트비아의 전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또 나토 대사이시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 관리로서 일을 하시기도 했고 또 대사로 일하기도 했지만 또 정치인으로서 일을 하셨고요. 그래서 연사께서는 이러한 시기에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또한 최종건 교수님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시고요. 또한 외교부 제1차관님이시기도 했죠.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공공외교의 역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 주 라트비아 대한민국 대사를 지내신 이동규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저명하신 환경 기후 변화 부문의 한국의 전문가이십니다. 라트비아에서 최근에 한국으로 귀임하셨고, 그래서 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을 모셨고요. 저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이연호이고요. 또 연세대학교 이유장문회센터 소장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먼저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츠 에르기스 장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네, 제가 각 연사에게 1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10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중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오늘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아마 학생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장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는 라트비아의 경험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라트비아가 갖고 있는 경험 중에 안보 위협 속 외교 강화, 민주주의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주제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자 협력을 지역 간 어떻게 강화하는지도 첨언을 드리고, 또한 가치 기반의 외교가 국제 안보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오늘과 같은 지정학적인 상황 속에서 지역 간 협력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라트비아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경험을 기억해 보면 다양한 안보 위협을 지난 35년 동안 직면해 왔습니다.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독립을 1991년에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혼돈의 시기를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라트비아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과거의 경험이 어떻게 라트비아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그래서 1995년까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그리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라트비아는 노래하는 혁명으로 불리는 평화로운 혁명을 통해 독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대규모의 시위가 있었는데 시민 사회가 동원이 되었고 라트비아의 독립이 쟁취되었습니다. 과거 소련의 불법적 점령을 50년 동안 당했다가 독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1991년에 독립을 쟁취했을 때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바로 소련의 군을 국가에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도전 과제였습니다. 같은 영내에 있는 군사적 점령을 받았던 다른 국가들도 함께 직면한 도전 과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1994년까지 철군을 합의했지만 이 점령의 잔재가 1995년 5월 4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1995년 5월 4일 날 소련이 사용을 했던 레이더 기지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모든 군사 시설이 사라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소련의 군이 주둔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 도전 과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의 루블화를 사용하다가 라트비아 루블로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라트비아 화폐로 전환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도전 과제가 있었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의 회복력이 더 높아졌습니다. 러시아의 철군이 이루어진 이후에 1995년 이후에는 라트비아의 외교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게 되었고 이러한 외교 정책은 우선 유럽 대서양 구조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 EU의 회원이 되고 나토의 회원이 되는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겪게 되면 라트비아의 안보가 강화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EU의 회원국이 되고 나토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 라트비아는 아주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기준을 맞춰야만 했습니다. 법치주의, 인권 등에 대한 기준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절차를 거쳐서 EU와 나토의 통합이 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EU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동시에 대규모의 선전과 정보 전쟁으로부터 시달렸습니다. 러시아가 시작한 선전과 정보 전쟁이었죠. 소위 말하는 라트비아 내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있었다라는 선전을 시작하게 되었고 라트비아의 공공 외교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이 허위임을 밝혀야만 했고 알려야만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35년의 기간 동안, 즉 1991년부터 현재까지 35년의 기간 동안 그 어떠한 문제도 갈등도 인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인종 기반의 분쟁은 없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라트비아는 전략적 소통, 공공 외교의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허위 사실이 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전략 소통의 네이토 센터를 라트비아에 둘 만큼 전략 소통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되고 EU 회원국이 된 이후의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21년 전인 2004년에 EU와 나토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사회의 회복력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라트비아가 이 두 기관에 기여를 잘하는 국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보 전문가이고 국방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맥락에서 나토에 대한 기여를 말씀을 드리자면 라트비아 군인들을 발칸 지역에 파병을 했고 또 한국과 좀 더 가까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도 파병을 한 바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최초로 나토 역사상 제5조가 발효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동방위조약이죠. 따라서 나토의 회원국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나토의 회원국이 되었던 2004년 이전부터도 파병을 했었습니다. 당시의 세계 안보 상황을 살펴보면 나토 같은 경우에는 나토가 다양한 지역에서 파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나토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이러한 나토의 노력에 라트비아가 함께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토는 민주주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9.11 테러 공격 이후에 대테러 활동이 상당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처음 공격했을 때 나토 내에서 다시 한번 공동 방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토 내에서 회원국들의 공동 방위 조약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라트비아 같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주둔을 하면서 같이 방어를 하고 억제를 하도록 함께 논의를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라트비아의 역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라트비아의 어젠다를 보면 전략적으로 안보 차원에서 살펴봤을 때에는 아주 적극적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민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자주권과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서구 민주주의의 지원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조금은 불안정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라트비아는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고 영국과 더불어서 드론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드론 연대를 통해서 드론을 러시아 측에 보내면서 라트비아 국방 예산에 국방 예산이 아니고 GDP의 0.25%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할애하고 있고 또한 라트비아의 국방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GDP의 3.45%를 국방에 할애할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내에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 이 비율을 4%로 차후에는 5%로 늘리기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동시에 지난 10년 동안 라트비아는 금융위기도 겪었습니다. 2009년에 금융위기를 지났고 또 코로나19 팬데믹도 2020년에 겪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슈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회복력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 과제를 극복하면서 회복력이 더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라트비아의 상황을 한국 상황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라트비아도 한국도 독재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이 독재 국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벨라루스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국경도 강화하고 우방국들과 함께 국방력을 강화할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 한국과 라트비아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있죠. 중국 또한
라트비아가 속해 있는 지역의 러시아가 그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라트비아도 무한한 협력이 중국과 러시아 간에 이루어지는지 잘 살펴보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결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러시아와 중국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는 법치주의 기반의 세계 질서를 파괴할 우선순위를 갖고 있고 또한 동시에 미국의 헤게모니를 무너뜨리는 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여러 우방 관계를 깨트리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토이던 미국과 유럽의 협력이던 다양한 우방 관계를 깨트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규칙과 가치를 기반으로 세계의 국제기구들을 잘 운영해야 할 것이고 또한 동시에 상호 연결고리를 강화하면서 최대한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여러 도전 과제가 있지만 미국과의 우방 관계를 잘 유지하고 동시에 영내 파트너들과 우방국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미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영내의 관계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트비아도 한국도 어느 정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존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법치주의 기반의 질서로부터 조금 벗어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우려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트비아 입장에서도 한국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의 가치와 법치주의를 미국 파트너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또한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또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고 이란 등으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트비아는 나토를 통한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인도태평양 내에서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실용적으로 봤을 때 군사적으로 이 지역에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나토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협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가치 기반의 외교를 지속하며 법치주의 기반의 국제 질서를 위해서 단결해야 합니다. 현재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에 하나는 연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라트비아나 한국 규모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체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체제에 의존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안보를 강화해야 하는데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유엔의 안보리 이사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몇 주 후에 투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트비아가 안보리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전략적 도전 과제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가 전략적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부상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에 집중을 하면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라트비아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첫 번째 오스카상을 받았습니다. 이 오스카상은
플로우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자면 플로우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독립 영화인데 라트비아에서 제작이 되었고 벨기에와 프랑스 스튜디오가 협업을 해서 라트비아와 함께 제작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어서 협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감독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inister, 레이키스 장관님께서 라트비아의 과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라트비아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 오스커상 수상도 축하드립니다. to 네, 그러면 다음 연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건 교수님이신데요. 공공 외교의 역할, 특히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공공 외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교수님과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르기스 대사님 그리고 또 이 대사님과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공 외교가 전쟁과 위기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외교는 이 국가에 있어서 외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외교부에서 일을 할 때 제가 외교부 차관으로서 보낸 시간의 30에서 40%는 직접 외국에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소통을 하면서 직접 소통을 하고요. 그러면서 특히 전쟁이나 위기 상황 속에서 이 공공 외교를 하는데 시간을 할애를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시기에는 공공 외교는 군사력만큼이나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레티브를 통해서 동맹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서 전략적인 소통이 결국에는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공공 외교는 글로벌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위 정보를 또한 퇴치를 하게 되고 한 국가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또 지지를 받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 상황 속에서의 공공 외교의 역할을 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효과적으로 이러한 공공 외교를 활용을 했었죠. 공공 외교를 활용을 하여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셜 미디어도 활용을 했었고 그럼 직접적인 아웃리치를 통해서 군사적인 지원도 얻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도록 했으며 또 우크라이나 시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도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연맹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의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활용을 했었습니다. 공공외교는 소프트 파워 툴이죠. 그러면서 글로벌 커뮤니티, 여기는 EU도 포함이 되겠고요. 또 아시아 국가들도 포함이 됩니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민주주의를 수호를 하고 주권을 수호하며 또 우리의 삶의 방식을 수호하기 위해서 지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이런 독재주의에 반대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라고 나섰습니다. 즉 공공 외교가 단기적인 정책 대응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또한 보다 장기적인 연맹 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가치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 외교는 또한 인도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도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난민 정착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공공 외교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가시적인 인도주의적 결실을 맺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 외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위기 상황에서 공공 외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disinformation, 허위 정보와 정보전입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이 정보전을 통해서 상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여론을 조작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세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에 러시아 정부는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런 디스인포메이션 캠페인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전황에 대해서 허위 보고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켰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의 회의론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메시지가 하나의 프로파간다, 선전으로 인식될 경우에 그렇다면은 대중들의 즉 국내 대중 또 국외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게 됩니다. 효과적인 공공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투명해야 되고요. 또 솔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 외교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 일관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합니다. 투명해야 하고요. 진솔해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다양한 대상층에 맞는 맞춤형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 계신 분들의 위한 메시지가 아시아에 있는 대중들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뉘앙스도 고려를 해야만 합니다. 다양한 글로벌 청중이 있기 때문에 뉘앙스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례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효과적인 공공 외교가 위기 속에서 얼마나 빛을 발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에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펼친 공공 외교를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요. 북한의 선수단과 그리고 고위급 대표단을 초청함으로써 한국은 이 올림픽을 평화 화해 장으로 전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니셔티브는 한국의 하나의 중개자의 역할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공공 외교를 통해서 외교적인 물꼬를 트고 그러면서 단순히 어떤 상징적인 제스처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전략적으로 우리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회복력을 보여줬는데요. 우리의 기술적, 인도적 지원을 제공을 하였고 그러면서 효과적인 위기 관리 모델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K 방역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4, 5년 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의 공공 외교 이 시기에는 단순히 위기 관리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역량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역량, 거버넌스, 그리고 또한 글로벌 연대에 있어서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공공 외교는 미래에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도전 과제 직면에 있고 이러한 도전 과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여러 갈등 분쟁이 더 극심화되면서 공공 외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 공공 외교에 있어서 세 가지 트렌드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디지털 외교입니다. 국가가 글로벌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국가들은 AI를 활용한 이 툴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한 여러 분석, 가짜 뉴스 대응, 맞춤형 외교 메시지 전달 등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는 전쟁과 갈등 속에서 국제적 담론을 형성하는 주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국가 행위자, 여기에는 글로벌 기업과 시민 사회 단체 그리고 문화적 영향을 가진 인플루언서들 이러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공공 외교에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셜 미디어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스타링크와 같은 기업들, 또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K-pop 팬덤은 소셜 액티비즘 운동을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행동주의를 통해서 사회적 메시지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인지하고 이들과 협력을 함으로써 이들의 외교 노력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외교는 새로운 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사이버 공격 또는 인도적 위기이든지 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민첩하게 우리가 아, 행동을 하고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 외교를 더욱 확장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도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혁신, 또 평화 중재, 그리고 기후 행동에 있어서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더 강화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네, 아직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공공 외교에 있어서 우리는 종종 어떠한 메시지를 만들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여서 청중과 직접 소통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 이상입니다. 즉 국제 환경을 국가의 전략적 이익과 그리고 또 글로벌 안정성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공유하는 규범을 통해서 우리가 공공 외교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정보가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고 또 적응 가능한 이러한 맞춤의 공공 외교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도전 과제에 직면했죠. 특히나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의 힘은 결국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를 준비할 때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력, 이러한 한국에서 국내에서의 정치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군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연 이러한 민주주의의 민주적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 굉장히 간결하게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요약을 해주시면서 공공외교의 역할, 또 공공외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혼란의 시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동규 대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께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청중에 계신 학생분들의 질문과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들으시면서 좋은 질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대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특히나 본 패널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마트 레이기스 장관님은 제가 라트비아에서 지낼 때 저와 가깝게 지낸 친구이고, 또 최종건 차관님께서는 제가 외교부에서 상관으로 모셨던 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라트비아와 한국은 역사적인 상황도 유사하고 지정학적인 상황도 유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주 쉽게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논의의 주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잘못된 정보입니다. 저는 분단된 한반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련식의 선전에 대해서 또 독재의 선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트비아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잘못된 정보, 특히나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 그리고 러시아발 잘못된 정보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이마슬리게스 장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라트비아의 인종과 관련된 이슈들은 우크라이나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러한 선전들이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잘못된 정보, 선전의 문제들을 현재에도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들이 붕괴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는 파이낸셜 타임즈지에서 마틴 울프라는 저널리스트가 기고한 글을 읽었습니다. 서구는 이제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슈를 시급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위기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최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잘못된 정보의 중요성, 특히 위기 시에는 더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시에는 더 중요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고 마치 사실처럼 유포되고 있으며 페이크 뉴스도 상당히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역으로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전략을 재구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의 변화에 대응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장관님께서 전략적 소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최 교수님께서는 전략적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허위 정보가 우리 사회에 유포되도록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략적 소통 전략을 마련해서 허위 정보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접근이 없다면 과연 우리의 사회를 독재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의 사례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내에는 이 두 개의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위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때로는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독재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효과적으로 사회에 의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 항상
어느 정도의 논거가 제시되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유대교인들을 과거에 독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라는 논리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이것을 편견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전략 혹은 어떠한 정책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넥서스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넥서스라는 책을 보면 저자는 포퓰리즘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포퓰리즘 정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사실을 왜곡한다라는 것입니다. 독재주의 대비해서 포퓰리즘을 생각해 보면 양쪽 다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넥서스의 저자는 언젠가는 진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허위 정보를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고 허위 정보에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패널 토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전략적으로 허위 정보에 대응할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사님. 그러면 지금부터 청중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는 다음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토론과 발표 감사드립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디지털 외교가 점차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공외교와 연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나 디지털 기술 격차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도국이 오늘날 어떠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될까요? 디지털 외교가 점차 부상하게 되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사님께서. 그렇다면 디지털 기술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시는지요?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대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전략적 소통을 통해서 허위 정보에 맞서기 위한 조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질문을 하나 더 받아볼까요? 질문을 하나 더 받고 한꺼번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Yeah. You're going to be the next. 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스 레기스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규칙 기반 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허위 정보와 페이크 뉴스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조차도 특히 미국의 새로운 정부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모두 다 허위 정보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나토 중심의 동맹이 과연 허위 정보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문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더 듣기보다는 답변을 먼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 교수님 먼저 발언을 해주시고 대사님, 장관님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It sounds like a exam question. 네, 마치 시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인식과는 상반되게 디지털 격차, 즉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격차가 오히려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기술 진화 그리고 발전이 하드웨어 생산 가격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도국에 가보면은요, 놀랍게도 인구의 거의 절반 가량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훨씬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정보를 이들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제는 X라고 부르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의 독자적인 자국의 소셜미디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한번 볼까요? 전시에도 스타링크가 무료로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위기 상황 속에 관리를 하느냐, 그리고 또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되겠습니다. 즉, 대상 청중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즉 메시지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우리와 공감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외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정보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디지털 격차는 물론 존재합니다만, 그러나 정부와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는 사람들이 디지털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디지털 격차는 점차 좁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청중 분들의 질문을 듣다 보니 AI의 중요성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공공외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AI의 발전을 살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 같은 경우에는 허위 정보를 만드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기술의 중요성을 잘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의 전략에 또 정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전략적 소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가장 먼저 정보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균형이 없는 상황입니다. 독재 정권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서스름 없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토대로 그와 같은 전략을, 사실을 왜곡하는 전략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늘 사실에 집중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 얼마나 불균형적인 상황인지를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대사님께서도 영내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또 지역 간 협력도 가치를 기반으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질문이 잘 전달이 됐나요? 잘 들리셨나요? 답변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저 또한 이 대사님을 다시 뵙게 되어 기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대사님께서 한국의 훌륭한 대표로서 라트비아 내에서 대사 활동을 훌륭하게 역임하셨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질서를 토대로 움직이고 있는 국가들 간의 관계, 그리고 공공외교에 대한 질문인데 이런 관계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미국 대통령은 민주주의적으로 선출이 된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체제를 통해서, 선거 체제를 통해서 선출이 된 대통령입니다. 그렇지만 법치주의 질서와 관련해서 또 공공외교의 사용에 대해서 여러 어려움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U 내에서도 비슷한 도전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다페스트에서 몇 년 동안 대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 규범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는 EU 회원국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미국의 현 정권에 대처하는 데도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상황을 살펴보면 마크롱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께서 영국과 프랑스를 대표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한 라트비아 등 여러 전략적 우방들과 만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슈들을 잘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만남을 우리가 지켜보기는 했습니다만 몇 주 내에 또 그 상황이 급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미국의 파트너들과 또 주요 우방국들과 관계를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뢰와 사실을 기반으로 한 공공외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질문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두 분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과 그 다음 분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디지털 외교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부는 어떻게 이 공공 외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거나 또는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와 같은 외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또 때로는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통찰력 있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분 모두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 협력,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여러 대사관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러한 국제 협력을 통해서 양극화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 최 교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대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공 외교를 프로파간다, 선전과 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공 외교는 그 정의 자체가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특정 대상을 하고 타겟팅하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외국 정부나 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장애물을 극복해내야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뉴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발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공공 외교의 신뢰성 또는 효과성 그 자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얼마나 메시지가 투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이 진실된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면 그리고 또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를 한다면 정부는 자신이 내보내는 메시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대중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대중들, 국민들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으려면은요, 사실 회복력이 있어야 하죠.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 가치에 있어서 회복력이 있어야 하고 아주 견실한 민주주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독재 국가인데 공공 외교 메시지를 내보낸다? 그러면 사실 자신감이 없겠죠. 왜냐하면 이 메시지 10개 중에 9개는 사실 좀 과장된 것이고 또 굉장히 좀 뭔가 꾸민 것이고 표면적인 메시지일 것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설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가장 기본적이고 투명하게 메시지를 내보내고 자신감 있게 내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대중들, 국민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대사관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그렇습니다. 정부와 전 세계의 모든 대사관들은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이고 신뢰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대중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 외교의 핵심은 신뢰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모두가 대중의 일부로서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가치를 인터넷을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와 대사관도 자신의 역할을 하겠지만 대중의 활동, 기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자분들, 토론자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국제개발 협력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공공외교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자유의 가치, 민주주의의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와 규범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는데 앞서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 즉 법을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외교가 또 힘이 강조가 된다면 아주 쉽게 뭔가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 다자간 참여를 해야만 원칙을 기반으로 또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논의를 하고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외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적절한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연세대학교 이후 장모내센터에서 대규모의 공공외교 포럼을 개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G4의 회의의 일환으로 공공외교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공외교에 대한 저의 열정을 표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peaker. 네, 연사분들께 통찰력 있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위기 속 공공외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짧은 휴식 시간을 갖고 마지막 글랜드 볼륨 B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